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박지희 씨는 혼자 사시죠? 네. 자가입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뭐 오늘인가요? 박나래 씨가 50억 단독주택을 경매해서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화제가 됐던데. 네. 사실은 혼자 사는 여성분이 뭐 특별한 직업 아니면 그렇게 힘들 거고, 그렇죠? 네. 예. 뭐 물려받지 않는 이상 힘들죠. 박지희 씨도 제가 알기로는 월세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월세 아니고 반전세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네. 월에 얼마씩 내잖아요. 그럼요. 네. 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특히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네. 지금 뭐 민주당 뭐 경선이 한참입니다만 다음 대선도 민주당이 쉽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아마 잘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요즘에 핫한 이슈가 바로 부동산 아닌가 싶어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따라서 뭐랄까요, 선호하는 정책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에 이제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새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단기간에 부동산이 잡히지 않을 거는 알지만 그 SH 사장의 동안 이제 뭐 다주택자라든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김연아 전 의원을 또 내정을 하면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집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아니 근데 이게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도 정부가 요거dom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굉장히 부동산 값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성토하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내려간다. 그럼 또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갔다고 성토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영끌에서 산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좀 잠재워 주셨으면 바람이고,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오늘은 민주당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돼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본선 6인 진출자가 확정이 됐는데 최문순 양승조 지사가 탈락을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뭐 조직력이 압승을 거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3명 중에서 결정난다 이런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동의 촉에서 김두관 의원이 나름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특히 이게 전국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뒷 순서의 주자들은 몇 명만 혹은 몇십 명만 언급해도 지지율이 크게 휘청이거든요.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최문순 현 지사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만은 인터넷 여론이 결국은 뭐 오프라인 여론이랑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순위만 공개가 되고 득표율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1, 2위가 누군지, 뭐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거는 이 작가님은 조금 정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받았는데. 1, 2위 격차가 거의 없다라는 것도 받았고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도 받아서 그래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지금 뭐 대선 기획단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수치는 다 가짜다,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가는 소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 공식으로 오픈하지 않는 이상. 근데 뭐 지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김진표가 1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결국은 이해찬 후보가 또 1위에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럼 아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 근데 이런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이 유포되는 것은 다 자기들 후보 유리한 해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오늘 이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낙연 후보의 캠프 분위기가 상당히 또 고무돼 있다라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봐도 향후에 뭔가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좀 무섭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이기동의 촉 끝나고 이제 2부에서 이낙연 캠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무돼 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되느냐, 그 문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캠프가 고무된 거하고는. 근데 이제 1단계 경선이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2단계 경선에 들어가는데
양강 구도가 되려면은 이낙연 후보가 잘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재명 후보가 못해줘야 돼요 계속. 사실 이번에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것은 네. 이재명 후보가 못했어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네. 1대8로 싸우다 보니까 방어에만 급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재명에서 빠져나간 지지율이 이낙연과 추미애로 많이 옮겨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네. 이 싸움은 앞으로 이재명 캠프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열을 재정비해서 나아갈 건지 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재명 캠프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진보 유튜브 그런 방송을 많이 나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를 이제 좀 결집하려는 모양새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불러 모으는 그런 네.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후보 캠프 이야기는 3부에서 윤영찬 의원이죠.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과 함께 말씀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본선 전략이 좀 수정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약간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네.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나 통일부 폐지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손실보상법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좀 속 시원하게 내주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본선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다의 면모를 그럼 되찾아야 되나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1위 후보고 사실 경선에 이재명 캠프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쉽게 승리하리라고 봤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준비를 못했다. 또 이렇게 8명이 자기를 한꺼번에 공격할 줄 몰랐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내가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한다 이런 네. 발언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됐는데 1단계 경선이 끝나고 이제 조금 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 전열을 재정비할 텐데 캠프의 고민은 박지 씨 말처럼 과거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인가 네. 아니면 지금처럼 1위 후보의 어떤 여유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선은 다시 사이다로 갈 테지만 예선전에서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거는 캠프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의혹 관련해서 아니 결혼 전에 이를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이 책임을 지냐 그냥 후보 본인의 검증에만 국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당장 이낙연이나 정세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지금 2등, 3등, 4등 하는 후보니까 네. 당내 경선에서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발언은 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네. 이재명 후보는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본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이렇게 얘기밖에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만일 결혼하고 나서 검찰총장 혹은 뭐 중앙지검장 혹은 검사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나쁜 행동을 했다. 네. 그렇다면 문제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비난거리 될 수 있겠지만 또 그 비난거리가 표로 이어져서 안 뽑아준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뭐 사업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의 얘기였던 것 같고 아마 다른 후보들은 민주당 지지층한테 구애를 하려면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경선 연기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를 하다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경선 연기를 하게 되면 일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최문순이나 양승조 지사가 그렇죠. 좀 억울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네.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뭐 정말 갑자기 또 4차 대유행이 왔기 때문에 네.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는 지금 조금 좁혔잖아요 지지율을. 네. 시간이 더 있으면 내가 역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연기론을 얘기했던 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또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4차 유행 시점에서. 네. 그런데 당으로 공을 넘긴 건데 당에서 만일 번복하게 되면 또 이재명 지사 캠프나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내부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 내부 분열은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화합이 안 될 정도로 분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이거를 번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송영길 대표는 원론적 얘기했죠. 2주 뒤에 다시 한번 보자. 네. 그러니까 지금 2주 동안 오늘부터잖아요. 4단계. 네. 2주 동안 4단계 조치를 취해서 조금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뭐 그러면은 경선 예정대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원론적 얘기만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 상황 계속 악화되면 대선도 연기할 거냐 이런 이야기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이 뉴스가 또 시끌시끌했어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인증을 올렸던데 이거는 이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네. 그 남의 당 선거에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뭐 누구는 안 되니까 누구누구 뽑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역선택을 조장하는 거죠. 누가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한 달에도 그냥 조용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SNS에 올리고 이게 기사화 됐는데도 당대표는 잘했다고 엄지척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기대했던 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왜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 자리에서 잘했다고 엄지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남의 당 경선에 관여하는 것은 불문율이죠. 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법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뭐 엄지척까지 하시면서 사실상 이 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감싸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당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검토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뭐 호들갑 떨지 말라 철학적 빈곤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화이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당의 최고위원이나 되는 분이 공개적으로 역선택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거 선동한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당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라면 이 행동 자체를 조금 자제시키는 게 올바른 모습이 그럼요.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이건 뭐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앞으로 경선할 텐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들어가서 1등 후보가 아닌 2등, 3등 후보를 뽑자. 그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뭐 철학적 빈곤 얘기하면서 화이트 해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준석 리스크란 단어가 이제 언론에 또 정치평론가 입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는 안 된다. 이 상태로는 정권을 교체를 못하니까 이준석이라는 신선한 사람을 대표로 올려가지고 우리 정치가 변화하고 개혁하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기대도 많이 받고 박수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그런 발언에다가 이런 거에서 뭐 엄지척 이렇게 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까? 아니면 과거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할까? 저는 네.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당장 여가부 폐지 얘기하면서 여성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20대 여성 지지율 특히. 당 지지율도 뭐 한국사회론조사연구하고 리얼미터 두 군데 다 당 지지율 빠졌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김재원 최고가 계속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당대표는 조금 말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의 발언은 이준석 대표가 몇 번 제지했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여기서 같이 박수치고 엄지척 하다 보면 앞으로 더 강성 발언은 최고위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역선택이라는 거는 뭐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뭐 했을지는 몰라도 일부 해왔던 행동일지는 몰라도 이거를 당의 공식적인 라인에서 이렇게 뭔가 선동을 하는 거는 과연 국민들이 그걸 좋게 바라봐 주실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게다가 같고요. 그렇게 하면 정치를 휘하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박지희 씨 말처럼 이게 국민 선거인단이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되면 역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를까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 국민 경선을 희화화하고 폄훼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상대당에 있는 것이고 서로 존중 배려가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거 지금 민주당 국민 경선 1차 모집했을 때 7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 당원들하고 포함하면은 뭐 2차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뭐 역선택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걸 이리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 관련해서 잠깐 해보면은 오늘 이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후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후원회장은 물색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누가 유력하다고 보시는 뭐 분이 있나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러나 이제 보수에서 박수받을 만한 인물을 뭐 전직 의원이라든가 뭐 누구든 간에 그런 사람을 물색하겠죠. 그리고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중요한 거는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모금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이낙연 후보가 뭐 하루 만에 얼마 모았다, 이재명 후보 얼마 모았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는 결국 대선은 돈으로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계속 개인 사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재산 공개했을 때 보니까는 본인 돈은 한 2억 얼마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 70억 가까이 돈들이 다 아내분 돈이니까. 네. 근데 지금 벌써 한 2억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개설해서 후원금도 그래야지 아니면은 이 돈에 쪼달려서 정치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밖에 있는다고 한다면 지금 예비 후보 때는 25억 정도만 모금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금방 다 써버려요. 보통 하루에 1억씩 쓴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밖에서 오래 버틸라고 해도 빨리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후원회장 물색해서 후원금을 걷어야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입당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단일화에 무게를 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1월 정도, 12월 이쯤에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보니까 최재형 전 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 이것도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가능성을 언급하는 거고. 근데 네. 최재형 전 원장은 글쎄요. 국민의힘에 먼저 윤석열 전 총장보다 입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최재형 전 원장을 띄웠던 이유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드랍하거나 낙마했을 때 대비한 그 대항마 네.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마 다른 길로 갈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단일화에 무게를 싣는다. 뭐 11월쯤에 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인데 아까 하나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돈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지지율이 그때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단일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이 뭐 당에 안 들어도 된다 하고 그냥 국민의힘 자강론 펼치면서 자기들 후보 내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우면 되니까 어차피 이번 선거는 51대 49로 결정 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가 되냐 관건인데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네. 지지율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지 아니면 어떤 일로 빠질지. 근데 윤 전 총장이 뭐 정무적 판단이 조금 미숙하다. 정무 라인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발언이나 행위가 미스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또 장모 재판 또 하나 더 남았죠. 거기다가 이제 아내분 뭐 검찰 조사도 이제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공수처 조사도 남았고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전 총장 부인의 논문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와 책임자를 윤 전 총장 측이 형사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MBC 기자가 잘못한 건 맞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아니 이제 겨우 검증 시작인데 기자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윤 전 총장이 이 부분 논문에 대해서 논문에 뭐 문제가 있으면 뭐 대학에서 뭐 판단하지 않겠나 굉장히 쿨한 그런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 기자를 형사 고발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MBC 기자 같은 경우 잘못했죠. 네. 그러니까 아마 회사 차원에서 징계가 있을 거고요.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아마 뭐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경찰 수사를 받을 거예요. 네. 근데 김의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언론인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보통 언론인은 고소고발 잘 하지 않거든요. 잘 하지 않는데 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고소고발부터 시작하면 어떡하냐 이 말인데 이게 제가 계속 윤 전 총장이 정무 라인이 부족하다 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정무 라인이 강해지면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고소했을 때 나한테 정치적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 여러 사물 캠프에 모였습니다. 거의가 자신이 과거에 같이 있었던 뭐 법무팀이나 변호사들, 법률가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모든 사건을 법률가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긋나니까 고소고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가 될까요, 과연? 그래서
정치 전문가, 전략 전문가인 정무라인이 보강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에 자서전 낸다고 하는데 요거 대선 행보로 봐야 되나요? 뭐 책 내는 거는 정치하겠다는 뭐 전조라고 봐야겠죠. 네. 다만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정치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존재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오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와야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 내고 언론 인터뷰하고 뭐 강연 이런 거 하면서 아마 조금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 어떻게 갈지 좀 더 지켜보고요. 오늘 이동의 촉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과 이제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